어지러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 네. 항상 그 잠깐만요. 깔끔하게 오시더니 네. 그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셨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뭐로부터 살아남아요? 신인 방통 현장 오면 네. 너는 출연 못할 거야 막 그래서 외모를 바꿔가지고 저인지 모르게 하려고. 아니 이름표부터 바꾸세요. 이름 바꿔야 되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갈 길이 멀거든요. 네. 예, 바로 곰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무 서명 날에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좌우간 저는 그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은 못하겠네. 먼지까지 털고. 사법 조치 등을 통해서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여당에서는 방송개혁의 적임자라고 호평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다라고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소식이네요. 야당 의원들은 자료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동관 후보자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저 보고받은 적 없고요. 지시한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약 올리기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계속 방어하고 옹호해주고 이동관 후보자도 고마워했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부터 안 된 것 자체가 네. 이번 청문회가 무의미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정된 결과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청문위원들이 조금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아, 그건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더 강하게 질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너무 안 주니까 검증의 길에서 너무 많이 막힌다. 전부 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안 주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라도 좀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태도 자체가 너무 불손했다. 후보자의 태도요? 예, 그렇습니다.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공손하고 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죽거리기도 하고 약간 조소 섞인 표정도 나오고 특히 뭐 점심 먹으면서 사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조롱성 발언을 해도 되는 거냐. 네. 장제원 위원장이 시작하면서 이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갈취라든가 뭐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팩트입니까?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의혹과 관련해서 진술서가 왜곡, 과장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아무도 현장을 본 사람 없지 않느냐, CCTV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본 사람이 없으면 없는 사실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사실상 참고인 자격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여당 측의 반대로 출석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기자회견에 섰던 강두구 의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300번 책상에 300번 네네. 찍은 거 이거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술서로 또 확인을 했을 때 30번이 아니고 3번도 아니고 300번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다시 물었을 때 100%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고발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고발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직은 고발하지 않았는데 고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직접 다퉈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 소장님. 네. 이 학폭 진술서를 이동관 후보자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진술서는 이제 왜곡 과장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곡 과장됐다는 근거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다른 증언자들 진술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아들과의 대화는 신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무능력한 거예요. 그러한 이동관 후보자의 뻔뻔스러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 채택을 못한 것이 이번 민주당의 이동관 청문회의 가장 실패작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다른 피해 학생들 3명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1명이라도 딱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네가 당시에 당했던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봐라. 이랬으면은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피해자분들의 또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니, 조심스러운 있겠죠. 부분도 있겠죠. 네. 있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뭐 얼굴 가려서도 그 자리에서 뭐 목소리 증언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좀 민주당의 무능력함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질문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진술서 있잖아요. 7분 동안 그 진술서를 그냥 읽어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동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별 문제 없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장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리고 왜 전화 깠어요? 별 문제 없는데? 왜 전화 갔냐면요. 유명해서. 유명 정치인의 숙명이다. 본인 유명해서 전화할까요? 네. 그럼 유명한 다른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뭐 중요한 분들의 자녀들은 다 전화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앞뒤가.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민주당 의원들이 못했어요. 접촉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민주당 위원들이요? 예, 민주당 교과위 위원들이 그 학생들 피해 학생들 접촉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 학생들이 별로 끼고 싶지 그럴 수 있을 것 않다라는 같아요. 입장이고 네. 이미 다 이제 성인이 성년이 됐잖아요. 돼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과거를 다시 꺼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것은 당시에 이 함께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전화 취재를 했을 때 저한테 이제 그만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다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끔찍한 기억인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공손하지도 않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데 대해서는 피해자들 그리고 당시 교사들이 네.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을까 상당히 네. 참담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거 증언자로 이제 나서고 있는 담임 선생님, 그 교사들을 향해서도 이제 법적 조치를 또 예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태도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무조건 본인을 향한 문제 제기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도 하지 말고 언급도 하지 마. 왜? 나 소송할 거니까. 이런 식의 협박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봐요. 본인도 무서우니까 막 수염 기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고소를 하거나 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은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 바꾸는데. 예.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이렇게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된지도 모르셔요?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이 보고를 안에 받습니까? 심지어는 검찰총장 후보자 3편까지 수집 보고하셨대요. 정보 노름까지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자, YTN 리스트,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책에도 정권의 나와 편에 있습니다. 들도록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스핀 지시해놓고 안 닥터는 했다고 무엇인가?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 스핀닥터란 말 예.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KBS 네, 방송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아하이 스핀 닥터 역할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스핀 닥터가 몰라서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정부 강요들 이렇게 최측근에 붙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홍보 전문가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언론학자들은 이 스핀닥터라는 의미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을 속이는 기술자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있네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일각에서는 여론 조작 전문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저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을 때 고쳐라.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게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홍보 전문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과연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에 그런 스핀 닥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원래 있는 건가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14년도 4월 달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당시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있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KBS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정부의 대처와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미흡했다, 잘못됐다 이런 보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홍보수석이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좀 뉴스 편집에서 좀 빼줘. 내 얼굴 좀 살려줘. 이거 나 좀 보고 좀 빼줘. 이랬거든요. 네네. 그게 1심에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2심 가서는요. 벌금 1,000만 원 받았어요. 아 유죄가 났군요. 예, 유죄가 난 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협조 요청하는 것은 스핀닥터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방통위원장 되면 이런 일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선전포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빼!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광대를 뺍니까? 예. 네. 예. 웃음벨인데. 네. 그 공영방송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공영방송에 대해서 KBS 직원 아닙니까? 네.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수 있다. 교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그러니까 일종의 선교정 후 지원론 뭐 이런 셈인 거예요. 그 교정이 뭐냐면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국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KBS 보도가 틀어지거나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KBS 지금 보도가 상당히 편파적이고 잘못됐다라고 만 보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을 대상으로 교정할 수 있다.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거나 교정하면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어. 네. 어떤 당근과 채찍 개념으로 언론을 다루려고 한다.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 스스로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 비판, 감시, 견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언론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그것을 혹시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교정이라는 단어 그렇게 뭐 어렵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KBS 사장 바꾸고 보도국장 바꾸고 더 라이브 담당 PD 바꾸고 그만 좀 바꿔요. 왜 자꾸 그래요? 그걸 교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일단 네. 이름 바꾸십니까? 제 이름도 이름부터 바꾸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인사청문회장 밖에서 기자들이 한 질문에 대답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모습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임하실 건지 좀 얘기 좀. 진지하고 겸허하게 임해야죠. 진지하고 겸허. 그럼요. 정말 언론 장악 문서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청문회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청문회 턱앞에 그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기자협회 조사 보면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선배로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기자 질문 태도를 좀 문제 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자의 태도, 질문하는 태도, 그리고 후보자의 답하는 태도 어느 쪽이 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기자는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저런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공직자가 불편해할 만한 질문도
거침없이 하는 게 기자의 직업이고 숙명입니다. 질문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야 되는 없죠. 거죠. 예, 네. 다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면 됩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상황은 이랬던 거다, 해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는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보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묻고 대답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저렇게 각을 세워서 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태도는요 그냥 메롱이에요, 메롱. 메롱. 네? 메롱이요? 메롱. 아무리 야당이 나에 대해서 문제 삼아도 메롱. 네. 언론이 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나는 곧 방통위원장 임명 받지롱. 아. 나 임명받고 두고 보자. 이런 메롱이죠.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좀 아파요. 네. 그 죄송한데 많이 아프시죠? 너무 수염을 믿는 것 같아요. 전 줄 알아요? 네, 장성철님 너무 수염 뒤에 숨지 마시고.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러한 이제 태도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면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포함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인정하고요. 논란이 됐던 사단장은 혐의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현장에서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그 사람들 대대장 2명만 최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최종 관리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박 대령은 1사단장에게 있다라고 봤지만 실제로 조사본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더 이상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써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건들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사령관들의 명령이 너무나 왔다 갔다 지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결제했잖아요. 그대로 해라고 네. 했다가 회수를 해요. 네. 그러다가 집단 항명 수괴로 박정훈 단장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입건하죠. 네, 그러다가 집단은 아닌 것 같아. 그냥 항명이야. 그러고 나선 그냥 견책을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서에 결재를 했냐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더 가관인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갖고 결재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가 계속 왔다 갔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군인 사회에서 과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지시에 좀 무게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참으로 이제 공교로운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사단장을 혐의해서 빼라는 외압으로 느꼈다. 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번 결과에 사단장이 혐의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괜히 또 의심을 더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종섭 장관한테 왜 번복을 했냐. 그러니까 결재를 해놓고 번복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네. 결재할 때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무려 국방부 장관인데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상당히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장관까지 결재를 끝낸 이 서류가 왜 중간에서 이첩 보류 결정을 내리고 긴급 회의를 하게 되고 이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결정이 났던 것이고 누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던 건가 관련해서 취재를 해보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진술이 전부 상반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전부 다 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박정훈 대령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디까지 일파만파 커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검으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 취재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네.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특검 발의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 사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네.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력하고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조차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야당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네. 반드시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군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경찰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론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라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한테 물어보니까 네. 신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자료라는 거죠.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참고 자료에 불과한데 왜 처음에 8명이었다가 사단장 빼고 2명만 넣고 네. 이첩을 했다가 다시 회수했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뭐 그런 되는 얘기가 건가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 민주당 믿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의 전력이 너무나 약해요. 네. 무슨 뭐 박정훈 단장 지켜주지 못한다? 이거는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냥 말로만 지켜준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장 소장님의 저런 얘기를 들으면 좀 적극 반발해서 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일하는. 전투력이 올라가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 건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 안보 이슈가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라이브 긴급 국방위 최연소 국방부 차관 기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백승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좌 교수 모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타국인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아주 유심히 지켜보시더라고요. 앞 코너에서 이야기 다룬 부분. 아, 오늘 국회 국방에서 다뤄진 그 문제. 네. 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좀 황당무계한 일이다. 왜냐? 저기 군사법원법이나 군사경찰 설치법 그 규칙에 보면은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돼 있고 지체 없이 경찰에 이관하라고 돼 있습니다. 수사단이 저기 사실 조사를 하면은 장관 결재받고 넘겼어요. 거기까지 한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게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그런데 오늘 날짜가 21일입니다. 8월 2일. 그러면 국방부가 20일 가까이 이걸 가져다가 묵혀가지고 지금 고 최수근 상병 그 사망 이후로 벌써 한 달이 더 지났거든요. 한 달하고도 이틀이 지났는데 경북경찰청 수사 착수도 못했다는 거예요. 명백한 수사 방해예요. 군사법원 법에 지체 없이 넘기라고 돼 있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그랬는데 이런 검토를 왜 하냐고요.
근데 제일 우려했던 일이 바로 터졌어요. 뭐 아래 빼고 위에 빼고 지금 8명이 2명으로 줄었어요. 네. 대대장 2명만 들어갔죠. 2명으로 줄었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보기엔 여단장, 사단장의 이제 혐의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가 사실상 수사에 저는 영향력 행사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주면 경찰이 이제 수사할 거 아니에요? 군사 경찰 협조 없이 수사 못합니다. 민간 경찰에서 군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다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 가이드를 다 짜놨다고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이게 보신다는 다 거죠? 짜는 거예요. 국방부가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이게 네. 국방부가 하라고 어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무슨 법에? 네. 네. 아주 뭐 불편하신 근데 거 아니 불편한 게 네네. 없어요. 김용대 황당무계다니까 내가 그 얘기가 좀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행정 경험을 한 입장에서 보면 결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제를 했다가 그 바로 결제 수정할 사안이 있어서 이첩하라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 이첩을 그래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군경찰 조사단이 있어요. 국방부 안에. 장관은 국방부 조사단에게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경위 조사했던 내용이 좀 바뀌어 있죠. 20일 해석이 바뀌었겠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20일이 소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결제할 때 신중하지 못한 건 인정해야 돼요. 확신을 갖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확신이 아니고요. 네. 좀 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되는데 결제를 네. 첫 번째 결제를 잘못하고 결제 수정을 했는데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밖에 어떤 지시를 받거나 요구를 받아서 했다면 이건 장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네. 결정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좁혀서 좀 여쭤볼게요. 무려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난 것이 다시 이렇게 급변침되는 경우가 존재는 합니까? 자주 있지는 않지만요. 네. 차 결제해놓고 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자문을 받으면 네. 결제를 재검토할 수 있죠. 그게 결제의 의미인 겁니다. 아니, 자주 있어서는 안 되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주 있어서는 안 결제권자가 결제한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수정할 때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결제 그런데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건 정말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네. 일이고 네, 네. 좀 더 신중하게 신중했어야 했어야 된다.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그 부분이 부분은 좀 문제가 아쉽게 느껴지시군요. 예. 아니 진짜 국방부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국방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내부적으로 다른 검토를 거쳤다면은 누가 그러면은 여기에 다른 어떤 생각을 건의하고 말한 겁니까? 지금 그 실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뭐가 작용했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네. 거기에다 이 결재난 사실도 모르는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직접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차관도 원래 결재받은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명이 출연해가지고 이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통화만 4-5번입니다. 4-5번. 장관이 그러면 본인이 결재가 할 때 생각이 모자랐으면은 본인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참모들이 나서고. 근데 수정 지시조차도 절차를 안 밟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에서는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고 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 아니냐? 이걸 자꾸 하면 외압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 수사단장이 박정훈 그렇게 전 얘기해요. 수사단장의 그러면 얘기죠. 생각할 예. 게 있으면 그거에 맞게 수정 절차를 하든지 네. 정정 절차를 거치든지 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해병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형식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외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건이 외압이냐 항명이냐를 판가름하는 키맨은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왜냐하면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저기 수사단장은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이첩 안 하면 정직하지 못한 해병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 듣고 이첩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 이첩을 항명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항명 수계라 그랬어요. 이거 전시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고, 네.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 수사입니다. 대법원 7년 이상형이에요. 중형을 선고받는 아주 거예요. 무겁군요. 네. 네. 이걸 항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이 명령을 정식으로 박정훈 대령한테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외압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수사단 단원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는 또 뭡니까? 네. 외압에 관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윗선이라 함은 뭐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 사건은 7월 30날 장관 결재를 받았는데 네. 국가안보실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자를 보내라. 사실 이거 불법적인 요구거든요. 네, 그 응하지 수사자를 않았다는 보내라. 겁니다. 이거 불법적인 요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31일로 예정된 기자회견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사실은 예. 그것도 보내서는 안 됐어요. 근데 그건 협조 안 할 수 없었다. 브리핑 자료는 보냈다. 그걸 그렇죠. 보냈어요. 예.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급변침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취소되고 국회 설명 취소되고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가 해병대 사령부로 직접 왔고 국방부를 통해서도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그 대통령실 전화 이후에 모든 사정이 바뀌었다. 장관의 생각이 바뀐 정황은 확인이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그 이상의 단위라는 거죠. 아니 이건 정황적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까? 이 의심이 마시고요.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만약에 국방부 밖에서 네.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다 충분한 물증이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큰일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럼요, 큰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도 없이 네.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관이 참모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처 보류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았던 군인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정치권이 왜 박정훈 대령을 지켜준다 안 한다 이야기합니까? 박정훈 대령을 지금 우리 법과 질서와 우리 정부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거지. 정치권에서 특정 정당이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겠다 말겠다 하는 말 자체로 네. 좀 오버하는 네. 거예요. 그런 말을 오히려 박정훈 네. 대령을 불리하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박정훈 대령은 나 정치 모른다.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얘기를 그런 것도 했습니다. 우리 네. 정치권에서 신중히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지. 네. 오늘 정치권에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군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군은 군 워낙 안에서 큰 해결돼야 저희가 돼요. 이슈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Thank you both for your political courage.日米韓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日米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新時代を開いていくという決意を示します。 If I seem like I'm happy, it's because I am. This has been a great, great meeting.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네, 한미일 3국 정상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새로운 시대다. 라면서 평가를 했거든요. 한미일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하시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네. 또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 구도, 네. 이런 새로운 판을 짜는 구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판 짜기를 같이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 역사의 하나의 주인으로 주체로 참가하는 문제가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얄타 체제가 있는데 당시는 처칠, 영국 처칠, 구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루스벨트가 거의 한군 주제에 조금 더 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회의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의 주인공으로서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면은 저는 인상적이고 네. 대한민국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울컥할 정도의 장면이라는 감동이 있었다. 20세기 중반의 세계 최강대국이 만남에 비견될 만한. 예. 사진 찍는 거 되게 어쩐지 좋아하더니만 이런 걸 일컬어 속빈 소영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소영웅주의. 아, 왜요? 아니 지금 이걸 갖다 대통령실에서 평가한 거 보니까 지정학적인 어떤 그 변동을 이렇게 전환을 가져왔다 그랬는데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에서 지정학적 변동이라는 용어는 전쟁이라든가 큰 재난이 있을 때나 쓰는 얘기지 이걸 갖다 변화를 촉구하는데 맨 앞줄에 섰다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줄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상 변경입니다. 현상 변경을 하는데 한국이 맨 앞줄에 쓴 거예요. 이걸 갖다 뒤에서 미국, 일본이 박수 쳐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강대국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맨 앞줄에 섰으니까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초래하는 앞으로 비용과 책임이 뭡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 냉전이더라고요. 이 얘기대로라면. 자고 일어나면 냉전이에요. 냉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거기서 나온 작품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냉전, 질서재편 하니까 무슨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무슨 자연적인 섭리인 줄 알았는데 전쟁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험이 왜 더 가중되는 판을 걸로 가르고 보시군요. 쪼개고 중국, 러시아, 북한 뭐 규탄하는 것까지는 전 이해해요. 네. 그러나 이 성명에서 보면은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미래는 뭡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하고 헤어질 결심?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종대 의원은 방어 안보란 말하고 전쟁이라는 말을 그냥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지금 동북아에서 새로운 어떤 충돌, 갈등을 예방하자는 거고 그 리스크를 줄이자는 그때 합의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디펜스고 시큐리티예요. 네. 거기에 전쟁이라는 말 없어요. 네. 전쟁을 막자는 거죠. 전쟁을 예방하고 막자는 협력체제 구축을 자꾸 새로운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호도하면은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거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러면은 저기 전쟁을 하는 부서가 국방부인데 그게 국가 방어란 뜻이거든요. 다 국가 방어라 그러고 전쟁하고 이게 뭐 방어가 고 시큐리티지 어디 전쟁이라는 게 있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쟁의 논리는 높은 장벽이 서는 겁니다. 세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평평하지 않아요. 모든 어떤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싶으면 평화의 질서, 먹고 사는 질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보편적인 가치, 법에 의한 지배 다 있지만은 결국은 왜 그걸 한미일이 삼국이 배타적으로 합니까? 이번 회담에 가장 반발하는 나라 중국이고요. 관영 매체를 통해서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바둑돌이 되지 말라. 뭐 이런 반발을 공식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과 좀 맞서는 모양,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얘기도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신화사 통신에서 했는데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왕원명 외교부 대변인이 예.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걸 내정 간섭이다. 양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할 때는 이 양안 문제를 직접 다루고 중국이 예민하게 남중국 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네네. 우리 대통령이 발표하는 내용에는 그게 조금 완화돼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일본 기시다는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표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 좀 예민한 분이 대만 문제는 분명해요. 대만 문제는 분명한데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중 외교를 좀 펼쳐야 됩니다. 일본도 곧 하겠다 그랬고 한중일 외상회담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 중국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예민하게 생기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또 이제 것도 그 다음 풀어야 되는 외교적 부분이 과제지. 있고. 네. 그리고 모든 브릭스라든지 오크스라든지 쿼드라든지 만나면 그 만나는 나라끼리 좋은 말 주고받는 거예요. 네. 또 각자 발표하고 네. 중국이 예민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외교적 과제로 생각해야죠. 최근에 물론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건 충분히 저는 위협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거나 또는 어떤 북한하고의 군사 협력을 하는 건 아직까지 증거는 그렇게 우리가 본 건 없다. 다만 여기서 한미일이라는 게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은 어쩌면 지피지기인데 우리가 동맹 잘하는 것만 갖고 전쟁이 됩니까? 적이 동맹을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진영이라고 신냉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질서재편이니 우리가 앞에 돌격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국, 미국, 일본이 만나는 거나 브릭스가 만나는 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그것도 네. 하나 역으로 내정 간섭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을 대외적인. 폭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려가 크신 지금부터 거고. 토론이 예.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예. 시간이 너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한 번 더 보셔야겠는데. 네. 예.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딱 있었는데 예. 차관 출신님한테 예.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